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 이건 불가능해. 여러분, 독일 국방부가 단 한 번의 브리핑으로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 날아든 충격적인 정보에 독일 국방부는 긴급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이후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과 긴장에 휩싸이고 말죠. 결국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 명의 베테랑 군사 분석가가 급히 한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독일의 모든 예상을 뒤집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리히 슈미트입니다. 독일 국방부에서 58년을 살아오며 군사 분석가로 일해왔죠. 그날 아침 긴급 브리핑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브리핑실에 도착하자마자 담당자가 스크린을 켰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한국이 전날에 공개한 KF-21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5 초정밀 유도 미사일 기술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기술 사양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스텔스 성능은 FECT 랩터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고 유도 미사일의 정확도는 기존 나토 표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결국 브리핑실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옆에 앉은 거르그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일 국방부에서 유럽 군사기술 우월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거르그에게는 독일, 프랑스, 영국만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한다는 신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같은 후진국이 우리를 앞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한국을 여전히 6월 25 전쟁 당시의 폐허 상태로만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르그의 발언은 점점 더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방의 기술을 훔쳐서 조립만 할 뿐이라고 주장했죠. 아시아인들에게는 독창적인 기술 개발 능력이 없다며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거르그의 발언이 너무 과격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르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이 독일 기술자들을 매수해서 기밀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치나 먹고 있어야 할 민족이 어떻게 우리를 넘볼 수 있느냐며 테이블을 치기까지 했죠. 그의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의견 차이를 넘어서 완전히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회의 이후 독일 국방부 내부에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거르그의 극단적인 반응은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서 심각한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국방부 내에서는 긴급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조사팀의 수석 분석관으로 임명되었어요. 조사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12명의 전문가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르그도 조사팀 멤버로 참여했어요. 첫 번째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기술 자료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 검증하고 기존 서방 기술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러자 거르그가 제 발표를 가로막았어요. 그는 한국 자료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며 분석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른 팀원들을 바라보며 동조를 구하려 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르그는 제가 한국을 편드는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제 전문성까지 의심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간 혼자서 자료 분석에 몰두했어요. 한국의 스텔스 기술과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분석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 기술들은 실제로 구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완성한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며칠간 작성한 분석 보고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즉시 IT 부서에 연락해서 복구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분명했어요.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거르그가 부서 전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과 은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자료 삭제 사건을 제가 저지른 것처럼 암시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교묘했어요.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을 지나치게 옹호한다며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거르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에게 따로 면담을 요청해서 제 행동을 감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한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서장실에 호출되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모두들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서장의 표정은 차갑했어요. 그는 저에 대한 여러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지나치게 옹호하고 자료 삭제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 컴퓨터 사용 기록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으로 비정상적인 접속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서장은 당분간 한국 관련 업무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어요. 사실상 업무 정지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거르그의 교묘한 음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효과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르그가 부서 전체 회의에서 저를 직접 겨냥한 발언을 했어요. 한국과 결탁한 내부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거르그는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르그에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거르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느냐고 물었어요. 거르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직접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제 명예와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수준인지, 제 분석이 맞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개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서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승인해 주었어요. 아마 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어요.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과연 한국에서 제가 찾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공항 시설 자체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천장 높이가 독일의 어떤 공항보다도 웅장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했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자동화 시설에 더욱 놀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의 자동 인식 시스템은 독일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도 소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이었어요.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도 친절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길을 헤맬 때도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을 때 한 군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35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가 박지훈 장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지훈의 첫인상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의 바르고 전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언어적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식 영어 발음으로 말하자 박지훈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의 한국식 영어 억양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공항에서 나와 채 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시설이 독일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박지훈은 운전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보다는 창밖 풍경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건물들의 디자인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거리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독일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질서 수준이었어요. 교통신호를 모든 사람이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질서였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내부 인테리어가 유럽의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도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박지훈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함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식 예의를 지키려 했고 저는 독일식 직설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은 생각보다 개방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지훈은 한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를 보였죠. 그가 말하는 한국의 변화상은 놀라웠어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세계 역사상 드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호텔 방에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박지훈이 호텔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견학하는 날이었어요.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하면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기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안 시설이 독일 군사기지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지 내부로 들어서자 질서 정연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독일 기지에서는 볼 수 없는 첨단 시설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경납고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KF-21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눈앞에 실물이 나타난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이었습니다. 전투기의 표면 처리 기술이 놀라웠어요. 스텔스 코팅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날개와 동체의 결합 부분도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정밀 점검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든 작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장비 사용법도 숙련되어 보였어요. 이들의 기술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미사일 시설로 저를 안내했어요. 현무 5 미사일의 실물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기와 정교함이 제가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유도 시스템 설명을 들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다중 목표 동시 타격 능력과 정밀도가 나토 표준을 완전히 앞서고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분석했던 자료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시설 점검 중에 유압 시스템에서 고압 증기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면서 기지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요. 박지훈이 즉시 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기 분출이 심해지면서 출구가 막혔어요. 시야가 하얗게 가려져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지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비상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어요. 저의 손을 잡고 대피 경로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의 손이 견고하고 안정감을 주었어요. 증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박지훈이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서 저에게 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긴급 상황 대응팀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지훈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어요. 그 순간 국적과 문화의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수습된 후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박지훈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지훈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제 안전을 우선시했어요. 그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한국군의 체계적인 대응 능력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상상황 매뉴얼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대원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했어요. 의무실에서 나온 후 박지훈과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오늘 사고에 대해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지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제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괜찮은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박지훈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은 공식적인 시설 견학 대신 한국군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진짜 한국군의 모습이 궁금했거든요. 먼저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체력 단련 시간이었어요. 모든 병사가 정확한 동작으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중력과 규율이 인상적이었어요. 훈련 중 한 병사가 다쳤을 때의 상황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즉시 도움을 주었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를 챙기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박지훈이 저를 부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병사들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식사 중에 한 병사가 휴대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딸과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박지훈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세 형제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박지훈이 군인이 된 이유도 들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과 아버지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박지훈의 어머니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했다고 해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 정신이 지금의 박지훈을 만든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부대 내 작은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젊은 군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불과 20대 초반의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어요. 박지훈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념관의 군인들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전사했다고 해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념관을 나오면서 박지훈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사람들의 정신력과 희생정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의 정신교육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지를 이해시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사람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무기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력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서로를 돕는 공동체 정신이 진짜 힘이었어요. 박지훈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정신력이 바탕이 되어 기술적 혁신도 가능했던 것 같았습니다. 거르그와 독일 동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수치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보지 못했어요. 한국의 진정한 강함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제 거르그와 동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독일의 회색빛 하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곧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긴장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부서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거르그는 저를 보자마자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서장이 저에게 한국 출장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 휴가였지만 모든 사람이 제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후에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답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로 구성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과 측정한 수치들이었습니다. 현무 5 미사일의 정밀도와 다중 목표 타격 능력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발표 당일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부서 전체 인원이 참석했어요. 거르그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도전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반적인 발전상을 설명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 인프라, 기술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군사기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KF-21 전투기의 실물 사진과 현무호 미사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데이터를 발표할 때 거르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정확도 수치들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군의 정신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박지훈과의 경험, 병사들의 모습, 그들의 희생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력의 배경에 있는 인간적 요소를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거르그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여전히 조작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속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들과 촬영한 영상들을 추가로 공개했어요. 거르그가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변했어요. 제 발표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분석관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거르그는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우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망해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부서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기존 평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거르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며칠 동안 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부서장이 저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혁신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큰 강당에서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했어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한 정신적 토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강연 당일 강당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의 고위 간부들부터 젊은 분석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거르그도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모습부터 서울 시내, 군사기지까지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와 현무호 미사일의 실물 사진을 공개했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박지훈과의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의 모습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새벽 훈련에서 보인 집중력과 규율, 동료가 다쳤을 때 보인 자연스러운 협력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신적 토대가 있었기에 기술적 혁신도 가능했다고 강조했어요. 청중들이 점점 더 집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간부들은 메모를 하면서 들었어요.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독일이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키우고 기술에 투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단기적 성과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중간에 거르그가 일어나서 나갔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청중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미래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견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몇 주 후 독일 국방부에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간견이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겸손함의 중요성,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한 편의 보고서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의 한 군사 분석관은 우연히 한국군에 관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삽시간에 왜곡되고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마는데요.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직접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육군정보부 소속 리웨이입니다. 군사정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죠. 그날도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베이징의 군부 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랜 친구인 장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장리는 저와 같은 정보부 소속이지만 성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군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 장교로 유명했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장린의 첫 마디부터 예상 가능했죠. 그는 한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이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관계지만 개인적 감정은 없었거든요. 역시나 그날도 장리는 한국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한국군을 그저 미국 무기로 치장한 허수아비 집단이라고 폄하했죠. 실제 전투력은 형편없고 독자적인 작전 능력도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체를 미국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국인들은 주체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민족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며칠도 못 버티고 항복할 겁이라고 비웃었죠. 이런 과소평가와 혐오는 장린의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히려 제 온건한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강경파답게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재단하려 했죠. 그러더니 그는 제게 문서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한국군의 최신 훈련 정보라고 했는데 자신의 정보망이 직접 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문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데이터가 너무 일방적이고 출처도 불분명했거든요. 게다가 몇몇 수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습니다. 명백히 한국군을 폄하하기 위해 왜곡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이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장린이 발끈했어요. 자신의 정보를 의심한다며 격분했죠. 여기서부터 둘 사이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장린은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몰아붙였어요. 심지어 적국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경파다운 극단적 사고였죠. 반면 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어요. 장린은 한국군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며 제 신중한 접근을 나약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런 편견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맞섰죠. 결국 장린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적과 아군도 구분 못한다며 독설을 퍼부었죠.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조직 내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미국에서 열리는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 참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각국 군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타이완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인 어조였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만큼 무게가 달랐죠. 저는 급히 메모를 적으며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특히 아시아 지역 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 정보를 베이징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이 한 줄의 정보가 중국 군부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보고서를 전송하고 나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보고한 내용이 최고위층까지 올라갔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중국 군부는 완전히 술렁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장린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료의 전원에 따르면 장린이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며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린은 제 보고서 내용을 더욱 과장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과 구체적인 군사 계획을 세웠다고 왜곡했고 심지어 한국군이 타이완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덧붙였어요.
장린의 이런 행동은 군부의 강경파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원래 한국에 대해 부정적이던 세력들이 장린의 과장된 정보에 동조하며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마다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론이 퍼져나갔습니다. 장린의 편견이 제 정보를 통해 더욱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후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린이 군부 고위층에게 올린 보고서를 동료를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에 경악했어요. 제가 보고한 사실들이 완전히 뒤틀려 있었거든요. 장린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가능성 언급이 아닌 확정된 계획으로 포장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타이완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군사 준비를 마쳤다고 단정했어요. 심지어 한국군이 미군과 합동으로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를 연습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린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이런 정보들을 뒷받침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저는 분노와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이용당할 줄은 몰랐어요. 군부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장린의 왜곡된 보고서가 각 부서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극도로 치솟았어요. 강경파들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요구했고 일부에서는 선제적 군사 행동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상급자에게 장린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장린이 미리 제게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았거든요. 제가 한국의 우호적이라는 그의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하달된 거예요. 한국으로 파견되어 직접 정보를 수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진 기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는 뜻이었어요. 임무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군의 타이완 개입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군과의 비밀 협력 실태를 파악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모두 장린이 조작한 가짜 정보들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 임무가 사실상 강제 추방이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만약 임무를 거부하면 정말로 반역자로 낙인 찍힐 테고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장린과 마지막으로 마주친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어요. 오랜 친구를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장린은 단순히 편견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라면 친구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우정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가 이렇게 왜곡되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장린의 편견과 왜곡으로 인한 오해를 바로잡고 두 나라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공항 시설부터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전문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린이 항상 말하던 미국에 기생하는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중국의 인류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놀랐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예의 바를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도 신속했어요. 중국인이라고 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차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도 장린의 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본 풍경들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도로 시설들까지 모든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제공해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민지라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단정한 차림새의 밝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했어요. 단순히 언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대화하면서도 중국인의 정서를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였죠. 서울 시내 투어를 시작하면서 제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등 주요 지역들을 둘러보는데 어디를 가든 활기찬 에너지가 넘쳤어요. 사람들의 패션 감각도 세련되었고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기술적 진보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면서 감탄했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질서의식도 높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 민지가 추천해준 식당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음식 맛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궁궐 관리 상태도 훌륭했고 문화재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보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린이 그토록 경멸하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세련된 곳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친절했고 도시 인프라도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뒤척였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소개해준 사람은 박중령이라는 45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군 출신으로 현재는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의 존재감이 남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자세,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중령은 저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군사정보부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심을 보였어요. 군사 전문가끼리의 묘한 동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제안으로 한국군 훈련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한국군의 실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는 길에 박중령은 한국군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린이 말하던 허수아비 군대와는 정반대였거든요. 훈련받는 병사들의 모습부터가 달랐어요. 기강이 바로 서 있었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했습니다. 특히 놀란 건 장비의 수준이었어요. 최신 통신 장비들과 정밀한 무기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들도 상당했어요. 박중령이 설명해주는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현대전에 적합한 전술들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더군요. 이건 장린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훈련 시범을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병사들의 개인 기량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팀워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상황 판단력도 빨랐어요. 이런 군대를 허수아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박중령과 민지, 그리고 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박중령은 저를 경계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민지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중령이 갑자기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에서는 한국군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솔직하게 답해야 할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둘러대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답변했지만 박중령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뭔가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방산업체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중령의 소개로 가능해진 일이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의 수준이 상당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 개발에 투입된 인력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하면서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중령은 군사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거침없이 표현했고, 민지는 국제관계 전문가답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박중령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존경심과 동시에 민지에 대한 묘한 호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제 정체와 임무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박중령이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진정한 군인이라면 편견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민지와 박중령과 함께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민지의 제안이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가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베이징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즉시 확인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장린에게서 온 긴급 문서였어요. 한국의 최신 군사 동향에 대한 기밀 자료라고 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급해졌어요. 저는 서둘러 문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러다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에 갔을 때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그만 장린의 문서가 화면에 떠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급히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중령의 날카로운 눈빛이 제 휴대폰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중령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방금 본 게 뭐냐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전직 군인의 직감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민지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경직되어 있었어요. 박중령은 제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박중령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왔느냐고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부분적으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중국군 정보부 소속이며 정보 수집 임무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안내한 사람이 스파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박중령은 의외로 차분했지만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와 지금까지 느낀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놨어요. 장린의 편견과 왜곡된 정보 때문에 억지로 파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중령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수집하려던 정보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 임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긴 침묵 후에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증명해보라고 했어요. 장린이 보낸 그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그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박중령과 민지가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심각한 왜곡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서를 다 본 후 박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장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편견과 한국에 대한 증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습관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느낀 진정한 감정들을 전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오랜 대화 끝에 박중령과 민지는 저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없었어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장린의 메시지였는데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군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린이 제 보고서를 완전히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타이완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과장했던 거죠. 저는 즉시 장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동료를 통해 들은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내 강경파들이 이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렸어요. 민지는 제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박중령과 함께 호텔로 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지만 도움을 주려는 의지도 보였어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린이 제 보고서를 완전히 왜곡해서 중국 군부에 전달했고 이것이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중령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왜곡되었는지 말이죠. 저는 장린이 어떻게 사실을 비틀어서 한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포장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그 내용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몇 시간 후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한국의 타이완 개입 준비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장린이 퍼뜨린 허위 정보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중령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오해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중국 군부에 직접 연락해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장린이 저를 한국에 동조하는 인물로 몰아갔거든요. 그때 민지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본 것들을 정확히 기록해서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신뢰할 만한 중국 측 인사를 통해 전달하자고 했습니다. 박중령도 동의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의 실상을 정확히 기록하면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상당한 용기를 내야 했어요. 오후 내내 저는 민지와 박중령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했어요. 한국군의 실제 능력, 국민들의 생활 수준,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특히 장린이 주장하던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반박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주권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녁에 박중령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중국의 왜곡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도 그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이징에 신뢰할 만한 상급자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장린의 왜곡된 정보에 대해 경고하고 제가 작성한 정확한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말을 믿어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과연 베이징에서 제 목소리가 들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민지와 박중령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이가 된 거죠. 특히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하면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단지 군사 정보만이 아니라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실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박중령은 제게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진정한 전문가라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민지는 제게 연락처를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적국의 수도로만 생각했던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베이징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보낸 정확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린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군부 내에서 한국에 대한 강경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연락했던 상급자로부터 호출을 받은 거예요. 긴장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에 갔는데 뜻밖에도 제 보고서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장린의 보고서와 제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공식 해명 자료와 제 보고서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고위층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장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저는 공식적인 브리핑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상을 보고하라는 지시였어요. 그 자리에는 장린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상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경제 수준, 군사 능력, 국민의식, 정부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했어요. 특히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린은 제 발표 중간중간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반면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제가 제시한 정보가 더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기존 인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편견 없이 사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정한 강국이며 우리의 편견이야말로 최대의 적이라고 말이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개선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비록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을 지켜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의 대한국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노력이 작은 변화라도 이끌어낸 것 같아 뿌듯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에게 진실을 보는 눈을 열어줬고 편견을 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제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간직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민지와 박중영,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